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전라북도지방 변호사회에서 도내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서 국회를 설득하고 또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홍요셉 회장과 함께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12년 만에 그 회장 투표가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또 치열했었다. 예.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 회장 선거는 전라북도 지방 변호사 선거 역사상 예. 세 번째 경선이었습니다. 경쟁 상대 후보 변호사님도 아주 훌륭한 변호사님이셔서 투표 결과는 144대 139, 단 5표 차이로 와. 제가 35대 회장으로 당선되어서 네. 올해 1월부터 회장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일매일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전라북도지방 변호사 회장님을 하면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네, 우리 변호사법 1조 1항에는 우리 변호사의 직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변호사회는 이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단체로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도록 돕는 그러한 법정 단체로서 그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왕이면은 선거를 안 하고 이제 추대로 하면 서로 이제 어떤 상처도 안 생기고 잘 좋을 텐데 70년 역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48년에 저희가 창립 총회했기 때문에 올해로 7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세 번의 경선이었고 그동안은 경선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후보로 입후보하고요. 그 후보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신임을 주는 방법으로 선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홍요셉 회장님은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회원들이 회장으로 뽑아주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거가 이루어졌고요. 예. 우리 회원님들이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 제일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그럼 우리 네, 회장님은? 제1호 공약이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 가장 필요한 가정법원 유치를 저는 제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모두에 얘기했던 가정법원 설치가 공약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가정법원이 지금 전주에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네, 전국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데는 우리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네 곳에 불과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이 확정되어서 2025년에 설립이 예정되어 있고요. 울산광역시는 현재 가정법원이 있는데 저희가 10년 동안의 사법 통감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울산의 경우에 가정법원 관할 사건이 10년 동안 14,000건이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 지역은 17,000건으로 더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동안의 무관심으로 이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전문 법원이 있고 없고에 있어서 물론 이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민들이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건 어떤 거였어요? 네, 가정법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가정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혼 사건만을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족 구성의 가장 필수적인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건 말고도 성년 후견, 미성년 후견, 양육 등 정말로 전문적인 사법 인프라를 갖춘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이나 문화, 의료 인프라처럼 우리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사법 인프라인 가정법원 설치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이러한 목소리가 약했던 것은 좀 예. 무관심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라도 저희 도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정치권에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도 앞장설 예정이고요. 예.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건이 해결되는 건데 만약에 된다면 또 전북 포함해서 전국에 4곳만 없다고 하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범도민 운동도 지금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예. 지난 7월 26일 날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전주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이제 예. 첫 발을 내디딘 것이고요. 물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 도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뭐 기대를 해도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예, 먼저 이 전주에 가정법원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두 가지 법률이 개정돼야 됩니다. 하나는 법원 조직법이고요. 두 번째는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돼야 됩니다. 예.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고 그 근저에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약 우선순위였으니까 네. 임기 동안에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35대 지금 전라북도 지방 변호사 회장 이제 선거에서 당선되신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현재 전라북도 지방 변호사의 소속 변호사는 307명입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청년 변호사는 한 130명 되고요. 여성 변호사가 괄목하게 증가해서 64명이 지금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는 어떤 분들을 청년 변호사라고 하죠? 네, 저희가 청년 변호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나이와 그리고 계엄 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나이가 40 미만이고 계엄 연수 10년 미만인 변호사를 저희가 청년 변호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얘기 들어보면 변호사들도 좀 예전만 못하다 힘들다 하는데 경제적으로 네. 어떻습니까? 저 격차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948년에 창립 총회를 했고요. 예. 저희가 100명을 넘어서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숫자가 100명을 넘어섰고요. 그 이후 2014년에 200명이 되었고요. 2020년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넘어서는데 60년, 예. 200명이 되는데 7년, 300명이 넘어서는데 6년이 걸렸고 예상키로는 4, 5년 뒤에는 400명이 넘어설 것 같습니다. 또 여성 변호사님이 20년 전에는 한 분에 불과했는데 예. 현재 64명으로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기 때문에 우리 그 변호사 업계에도 양극화 현상이라고 할까요? 좀 잘 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청년 변호사님 중에서는 좀 어려워하는 변호사님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전관예우는 어떻습니까? 요 사이. 예. 우리가 네. 이제 큰 사건이면은 항상 이제 그런 경우를 찾게 되는데 네. 이제 없어져야 되는 문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법조비리의 한 근간이 바로 전관예우고요. 그러니까 전관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론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뜻은 전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변론 활동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가장 문제됐던 점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변론을 한다든지 또는 직접 찾아가서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변론을 하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전관예우에 대한 폐해는 반드시 근절돼야 되고 그러한 노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보니까 또 뭐 불법 브로커 변호사가 네. 아닌 그분들 또 폐해가 있던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아나운서 운전께서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뭐 네. 내가 잘 아는 판사나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또는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면 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다가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불법 브로커입니다. 이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판 검사를 안다고 또 변호사를 안다고 하면서 궁박한 상태에 있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실제 사례가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불법 문제네요. 브로커들이고요. 문제네요. 자기가 검사를 한다, 판사를 한다,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변호사법은 이러한 불법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조금 태양은 다르지만 법률 플랫폼 문제가 있습니다. 예. 즉 법률 플랫폼에서 자기들이 법률 상담을 해줍니다. 사실 그렇지만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매칭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법률 플랫폼이 매칭을 수월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광고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매칭해 주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브로커나 또는 법률 플랫폼으로 인한 손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이제 개인적인 것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예, 어떤 분이 회장이 되셨는지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법조인의 꿈을 갖고 계셨나요?
예, 저는 그 제 이름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추측하시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였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삼남 이녀를 두셨는데 예. 아버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 그 아들들에게 항상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요. 한 명은 의사가 되고 또 한 명은 법조인이 되고 한 명은 당신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삼남 이녀 중에 차남입니다. 네. 현재 저는 아버님의 그 소망대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고 제 동생도 목회자가 되어서 대구에서 목사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다만 저희 형님은 의사가 되지 못하고 네. 사업가가 되어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예. 다행스럽게 형수님을 의사인 형수님하고 결혼하셔서 그렇게 또 네, 아버님의 뜻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아버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가훈으로 주님에게 충성하고 타인에게 겸손하고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항상 약자 편에 서서 일하라고 하셨고 네. 그런 뜻에서 어릴 적부터 제 꿈은 법조인이었고 그 꿈대로 지금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로서의 도덕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제 필터링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 하시면서 뭐 마을 변호사 이력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도 예. 마을 변호사가 시행된 이후에 2015년부터 임실군 3개면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신다면 마을 네. 분들을 위해서 이제 법률 자문도 해주시고 변호도 해주시고 그런 게 마을 변호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임실군 3계면의 마을 변호사가 된 이유는 저희 아버님 고향이 3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님 고향에서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네. 마을 변호사가 되었고요. 혹시 무변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무변촌은 변호사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마을을 무변촌이라고 합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는 이러한 무변촌에 변호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주민들을 직접 마주보고 상담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처음 그런 변호사하고 나서 맡았던 그 사건 기억나세요? 변호했던? 네, 제가 맨 처음 맡았던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이었는데 하여튼 집행유예를 얻어서 잘 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수많은 변호를 하다 보면 네. 이건 정말 너무나도 어려웠었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억울함을 풀어줬던 그런 변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런 변호들은 많이 있었고요. 지금 오늘 기억나는 사건은 얼마 전 그러니까 9월 달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과 모욕죄였는데요. 당사자는 70세 택시 기사분이셨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아들, 딸을 잘 키웠고 현재는 병든 아내를 간호하면서 평생 직업으로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도 다름없이 일을 나가서 오후 1시쯤 효자동에서 여성 손님분을 태우고 이루동까지 운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손님이 주었던 신용카드가 잘 지급되지 않자 이제 실랑이가 이루어졌었고 예. 그 과정에서 그 기사분이 바로 파출소로 갔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 기사분의 생각은 파출소에 가서 자기가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5,400원 나왔던 택시 요금을 포기하고 그냥 끝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석에서 내려서 뒷좌석에 가서 손님을 내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결국은 그 손님의 신고로 강제추행과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분은 70세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분이 아니셨고요. 예. 또 몸도 좀 불편한 상태였는데 기소가 된 이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건을 받게 되어서 어려운 변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모두 무죄가 나왔고요. 검사도 그러한 점을 인정해서 즉 그 손님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거나 모순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검사도 항소를 포기해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고요. 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가족이 사랑을 회복하고 행복을 되찾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뻤던 그러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이제 큰 보람이겠네, 변호사로서. 네, 그렇습니다. 예. 사법시험 패스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변호인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로스쿨을 다녀야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여전히 지금도 두 가지를 차라리 동시에 갖고 가면 어떨까? 로스쿨 제도도 운영하고 사법 시험도 지금 없앴는데 네.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있어 보면 어떤 점을 느낍니까? 현실과 정치적인 생각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대선 후보께서는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도 하셨는데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요. 네. 현재 상태에서는 2012년도 제1회 변호사 시험 이후에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201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갔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변호사 시험 제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 시험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변호사 시험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법학 적성 시험인데요.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전국에 25개 법학 전문 대학 로스쿨이 있습니다. 예. 로스쿨에 응시해서 합격한 다음 3년간의 소정 후 교육 과정을 거치고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지정한 종사기관에서 6개월 실무 수습을 거친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가 일하고 싶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만이 변호사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든지 또는 조금 어려운 사람도 예.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법시험에 매력이 있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많은 논쟁을 거쳐서 이제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은 좀 소모적이고 지금은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만 변호사가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제도대로 이제 정착이 돼야 된다. 네, 그런 더 생각을 이상의 가지고 혼란은 있습니다. 없이. 알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지금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합격자 수가 1,500명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합격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한 번쯤 국민들의 공감대를 통해서 좀 적절한 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법원이 저희 회사하고 가까운 곳 만성동으로 이제 법조타운으로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덕진동에서 이제 이전해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변호사분들도 다 이곳을 옮겨 왔는데 네. 예. 많이 편해졌고요. 예.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이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덕진동 법원 시대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했지 않았습니까? 제일 큰 문제였죠. 네. 예. 그런데 주차장이 조금 넓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재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주 5일 중에 3일은 특정 시간에는 주차장을 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으로 지금 법원 정문 앞에 공터 주차장이 생겨서 해소되는 분위기는 하지만 예. 지금도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도내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홍요셉 회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또 하나 현안이 있더라고요. 그 소년범들 관련돼서 네. 좀 광주까지 또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우리 유독 예. 전라북도에 국한된 문제인데요. 예. 우리 도민들도 알고 꼭 해결되길 소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즉 소년 보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소년 보호 사건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면서 이 소년은 보호 소년으로 일정한 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임시 조치를 합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자면 성인의 경우에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과 좀 유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 경우에만 8년 전부터 이 위탁하는 소년들을 전주 소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km나 떨어져 있는 광주 소년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질의를 했더니 법무부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탁 소년을 거리가 먼 곳에 격리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들과의 접견 기회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변론하는 변호인과의 접촉 기회도
시간상 제약되게 되는 때문에 회복 가능성과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줘야 되는 위탁 소년들에게 왜 우리 유독 전라북도 이 보호소년만 100km가 넘는 광주에 위탁하느냐. 이건 우리 그 전라북도 지역의 보호소년을 위해서 법무부가 하루빨리 이 업무를 전주 소년으로 이양할 것을 저희가 계속 듣고 보니까 요구하고 있는 그렇네요. 시기입니다. 네, 개선이 뭐 되겠죠. 예, 뭐 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법무부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법무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 변호사회에서 또 좋은 일도 하더라고요. 장학금 모아서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취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 지방 변호사의 소속 변호사님들의 개인적인 자발적인 기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 차원에서도 기부 활동을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부터 저희가 나눔 리더스 클럽에 가입되었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 지방 변호사회 소속 그 회 중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 회의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는 학생 한 명당 월 5만 원씩 예. 졸업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지원한 학생 수가 164명, 액수는 3억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따뜻한 활동들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따뜻한 변호사회가 될 것 같네요. 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법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잖아요. 네. 우리 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저도 참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그 참 큰 대원칙에 예. 찬성하고 있지만 과연 현실이 공정한 사회인가, 평등한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사실 산재 사고, 우리 구의역에서 사망했던 그 청년 산재 보험금으로 7,900만 원 받았습니다. 예. 백목항에서 발생했던 산재 사고도 1억 3천만 원. 또 서부발전소에 있었던 산재 사고도 그 사망 위로금이 1억 3,900이었습니다. 예.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죽어가는 그 목숨값으로 받은 산재 사망금이 뭐 7,900에서 1억 몇 천인데 사실 지금 신문을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예. 어떤 유력 정치인의 아들은 산재 보험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그러한 기사들이 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하죠. 예. 과연 이러한 사회가 평등한 사회인지, 즉 기회에 있어서 평등하고 또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고민하고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아빠 찬스, 뭐 엄마 찬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이 땅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런 세상이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모처럼 출연하셨으니까 열심히 지금 가정법원 설치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듣는 걸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저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의 소망 그리고 저의 꿈이 법조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법조인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를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도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극복되고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네. 도민들 잘 또 변론도 해주시고요. 우선 공약인 만큼 가정법원 설치 꼭 수건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난주 갑작스레 추워지면서 겨울옷 꺼내서 입으신 분들 많을 텐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